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말 연초 갑자기 왜 날씨가 추워졌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 제가 강의 계획서하고 그다음에 정오표를 좀 나눠 드렸습니다. 먼저 정오표를 좀 보시면 정오표를 좀 보시면 제가 정오표를 좀 간단히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이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다른 것들은 간단히 그냥 반영하시면 됩니다. 다른 것들은 간단히 반영하시면 되고, 경찰학이라는 것이 이 법령 규칙이 막 계속 개정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정오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 카페가 다음 카페에 하루총경의 경찰학 교실이라는 카페가 있거든요. 그 카페에서 주기적으로 하여튼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이렇게 이 정오표, 거기에 정오표 채용 게시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꼭 보시고 반영을 좀 해 주십시오. 자, 다른 것들은 그냥 간단하게 반영하시면 되고, 거기 그 맨 아래에서 세 번째 811페이지 그 112 규칙, 112 규칙에 14조를 제가 하나 좀 더 넣어놨어요. 넣어놨는데 이걸 말씀드리면 꼭 물어보세요. 이 자체가 정오가 아니냐. 왜냐하면 112 규칙이 바뀌어가지고 전에 코드 1, 2, 3만 있었는데 코드 0하고 코드 4가 들어가서 5가지로 바뀌었습니다. 이 바뀐 것이 사실은 우리 실무에서는 오원춘 사건, 2011년 오원춘 사건 일어난 다음부터 실무에서는 이미 이렇게 바뀌어 있었어요. 근데 112 규칙이 안 바뀌고 112 규칙이 10년째 그냥 안 바뀌고 있다가 이번에 이제 바뀐 겁니다. 바뀐 것이 5가지 코드 분류를 해서 바뀌었습니다. 그 5가지로 바뀐 것이 실전, 임박, 잠전상이거든요. 실전, 임박, 잠, 전, 상이에요. 이게 뭐냐면 코드 제로가 실시간 전파가 필요한 거, 실전, 임박, 잠, 전, 상. 그래서 코드 제로가 실시간 전파가 필요한 거, 여러분 책에 다 있어요. 책에 다 있어요. 그 다음에 코드 1이 임박한 거, 위험 발생이 임박한 거. 그 다음에 코드 2가 잠재적 위험, 코드 3가 전문 상담이 필요한 거, 뭐 수사 전문 상담이 필요한 거, 코드 4가 그냥 상담 신고. 그러니까 실시간 전파, 위험 발생 임박, 잠재적 위험, 전문 상담, 이렇게 갑니다. 실전 임박 잠전상, 실전 임박 잠전상. 자, 저 실전 임박 잠전상에서 경찰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활동이 여기 최초의 지당비예요. 최초의 지당비. 근데 딱 보면 코드 0, 1, 2, 3만 있고 코드 4가 없죠. 없는 게 제가 빼먹은 것이 아니라 원래 없어요. 코드 4의 활동은 어디에 있냐면 이게 지금 14조인데 10조에 별도로 있어요. 그 10조는 책에 그냥 있으니까 그러니까 코드 0부터 코드 4까지 있는데 이 14조 현장 출동에는 현장 출동하지 않는 비출동은 빠져 있는 거예요. 그 비출동은 어디에 있어? 10조에 별도로 규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최최 지당비가 최우선 출동, 다른 업무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 출동, 당일 출동, 비출동. 오케이? 최우선 출동, 그다음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 출동, 당일 출동, 비출동, 최초의 지당비.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실전, 임박, 잠전상, 코드 분류, 각 코드 분류에 따른 경찰 출동 또는 경찰 활동이 최초의 지당비. 이렇게 좀 숙지를 좀 해 주십시오. 여러분, 강의 계획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계획서를 보시면 오늘부터 1월 6일까지 매일 아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 때도 합니다, 여러분. 일요일만 빼놓고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도 하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1월 1일에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만 빼고 그냥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해서 지금 18일인데 36, 18이잖아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 해서 그냥 3주 이렇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다만 진도가 다 나가지 못했어. 진도 다 끝낼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 날 오전에 끝낼 겁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못 끝내. 그러면 맨 마지막 날 오후에 이어서 그냥 해버릴게요. 그것은 좀 미리 좀 말씀드릴게요. 진도가 못 끝낼 것 같으면. 근데 이제 끝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겁내지 마시고. 하여튼 그러나 이제 혹시 못 끝내면 그 다음에 또 언제 보강 날짜를 잡습니까? 그냥 그날 맨 마지막 날 오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시작하는 심화 기출 강의가
이 기출문제집 플러스 알파 이걸 가지고 이제 진행할 겁니다. 그런데 이 기출문제집이 좀 두꺼워. 1650문제가 있어요. 1649문제가 있는데 좀 두껍습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왜 이렇게 좀 두껍게 만들었느냐. 올해 작년 거에 비해서 많이 뺐어요. 뭘 뺐냐면 먼저 강론에서 대거 좀 뺐습니다. 강론에서 대거 빼고 그다음에 일반 행정법에서 또 상당수 좀 뺐어요. 뺐는데 그러니까 강론하고 그다음에 일반 행정법에서 뺐지만 또 추가로 좀 제가 총론에 좀 더 넣어놨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경찰학의 중심이 저 강론이 완전히 그냥 제대로 그냥 줄어들고 총론이 늘어나기 때문에 총론을 조금 더 보완시켜야 돼요. 그래서 총론을 나머지 쪽에서 조금씩 이렇게 보강을 시켰는데 그 보강을 시킨 이유가 이게 이제 기출문제집입니다. 기출문제집인데 우리 경찰학의 특성이 이제 그거죠. 다른 형법이나 형소법은 기출문제에서 거의 나오죠. 기출문제가 거의 다 커버하고 다만 최신 판례 이거 조금만 그냥 곁들여서 보시면 이 다른 과목은 다 충당이 됩니다. 그런데 경찰학만큼은 기출문제집이 이 수요를 다 충당을 못해요. 그래서 추가를 시켜야 됩니다. 뭘로 추가시켜야 돼? 하여튼 추가시켜야 돼. 그 추가시켜야 되는 것이 뭐냐면 교수님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 거론이 되는 분야. 그 거론이 되는 분야의 또 핵심 중에 하나가 저 경찰공지의 실무 문제집이 여러분 경찰공지의 실무 문제집이 이제 그것만 가지고 거기서 꼭 출제하려고 막 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것이 상당한 이 경찰학의 바운더리 역할을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 채용 강사님들이 책을 낼 때 가장 중요하게 참고하는 교재가 이 경찰공지의 실무 문제집이거든요. 거기에서 어떤 주제를 막 새로 다뤄.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 경찰학 교재에 다 조금씩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론서에는 들어가. 근데 문제집에도 들어가야지. 그죠?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우리 경찰학 준비할 때 맨 마지막에 어떤 식으로 가냐면 이제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맨 마지막에 모의고사에 막 굉장히 막 혈안이 되시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기출문제집이 커버를 못하니까 그런 것이죠. 기출문제집은 거의 기출문제만 담아놓으니까 커버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 시험은 기출문제 외 부분에서 좀 몇 문제가 막 나와버리니까 그래서 기출문제집이 기출문제집만 있으면 안 되고 기출문제집이 경찰학 시험에서 커버하는 것들을 어느 정도는 100%는 안 되지만 어느 정도 커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출문제집만 보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일반 교수님들 교재에서 일부 추출하고 또 경찰 공제 실무 문제에서 좀 추출하고 그런 것들을 넣어놨어요. 그런 것들 넣어놓는 바람에 좀 두꺼워졌습니다. 두꺼워졌지만 여러분들은 솔직히 제 생각을 저는 제가 뻥카는 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수험생이라면 막판에 내가 선택한 교재만 보고 가는 것이 가장 좋은 거죠. 왜냐하면 막판이 어떤 순간이냐면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해. 그러면 시험 한두 달 전에는 한 막 70% 80%까지 차 오르죠. 그때 막판에 뭘 해야 되냐면 그 70% 80%까지 차오른 그 교재를 끝까지 봐줌으로써 거기에 대한 정확도를 끌어올리는 것이 고득점의 관건이죠. 근데 막판 직전까지 한두 달 전까지 막 내가 주 교재로 택한 교재를 막 봄으로써 70, 80%까지 차올랐어. 그 다음에 그걸 놔두고 막 모의고사 위주로 막 봐버리면 내 머릿속이 헝클어져 버리죠. 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보던 교재를 끝까지 계속 반복해야 정확도가 쫙 끌어올르죠. 막판에 막 그 엄청나게 이 막판에는 막판이라고 해서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공부할 수는 없지만 이 막판에는 내 집중력이 엄청 올려져 있거든요. 그 엄청나게 끌어올려진 그 집중력으로 내가 봐오던 교재 그동안 열심히 해서 한 7, 80%까지 차 올려놓은 그 교재를 마지막에도 그걸 봐줌으로써 더 끌어올려줘. 그 정확도를 끌어올려야 할 시점에 막 다른 거 보는 겁니다. 막 이 모의고사 저 모의고사 막 저 책 막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 모의고사에서 좀 희한한 문제 봐가지고 맞추는 것도 생기죠. 한두 문제 건지는 대신 책을 통째로 놓쳐버리는 거예요. 왜?
내가 보던 교재를 계속 봐야 그냥 정확도가 쫙 끌어올려지죠. 그래서 이 기출문제집은 마지막까지 이걸로만 할 수 있게 제가 만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책을 고르실 때 제가 이제 그 말씀 드리지 않습니까? 모든 시험 과목을 다 두 권 체제로 갈 수는 없죠.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나 어떤 한 권으로 될 수 있는 과목은 한 권으로 그냥 쫙 밀어붙이고 한 권으로 안 되는 과목은 두 권으로 밀어붙이는 것이죠. 근데 경찰학은 한 권으로는 조금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이 이론서 한 권하고 기출문제집 이론서 한 권하고 문제집 한 권으로 밀고 나가시라. 그러나 막판으로 갈 때는 주로 주교재가 거의 문제집이 될 수밖에 없어요. 거의 사람마다 조금씩 뭐 공부하는 방식이 다 다르지만 왜냐 객관식 시험이니까 막판으로 가면 문제집이 좀 위주가 되면서 주 교재가 되면서 이론서는 좀 부교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론서 한 권하고 기출문제집 이론서 한 권하고 문제집 한 권으로 밀고 나가시는데 막판으로 가면 문제집이 주 교재가 되니까 이론서는 어떻게 되죠? 이론서는 중간중간 체크를 하는 것이죠. 밑줄 작업까지 쫙 돼 있으면 좋은 것이고 근데 밑줄 작업이 안 된다 하더라도 그냥 체킹 하는 것이죠. 주제별로 이거 해서 이제 막판으로 가면 이론서에서는 체킹 한 것들만 위주로 보는 것이고 문제집은 통으로 보는 것이죠. 다만 통으로 봐도 문제집도 이제 여러분들이 요리를 해 나가시는 거죠. 뭐 중복된 지문은 조금 지워가면서 또 중요한 것들은 또 체크해 가면서 그렇게 해서 맨 마지막에 그 두 권을 밀어붙이지만 이론서는 부교재로 문제집은 주교재로 그래서 그것만 끝까지 밀고 나가셔야죠. 맨 마지막에 막 엉뚱한 거 막 하지 마시고 그래서 문제집이 좀 두껍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양해를 좀 해주시고 이 문제집을 오늘부터 싸그리 다 풀겠습니다. 싸그리가 하여튼 싸그리 다 풀어요. 근데 그 싸그리가 모든 문제는 아니고 왜냐면 중복된 문제는 그 중복된 문제가 완전히 똑같은 문제는 아닌데 이 지문들이 앞쪽에서 다 다뤄진 지문들이야. 그러면 그 문제는 조금 건너뛰면서 그 건너뛰는 것이 제 생각에 한 10문제에 한두 개 정도씩은 건너뛰면서 중복된 거 건너뛰면서 싸그리 다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1번부터 좀 풀어볼게요. 1번부터 경찰 개념의 발달 과정이 나옵니다. 경찰 개념의 발달 과정. 여러분 경찰 개념의 발달 과정이 어떻게 나오죠? 이 경찰 개념의 발달 과정은 우리 경찰에서 얘기하는 경찰 개념은 어디의 경찰 개념? 대륙법계의 경찰 개념이죠. 왜 그래? 대륙법계에서 경찰 개념을 성질별로 따져서 이 발전 과정이 나오거든요. 영미법계는 안 그러잖아요. 영미법계는 성질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경찰이 자치에다가 맡겼다가 그냥 주민들이 니들이 알아서 경찰해 하다가 그냥 나라가 잘 살게 되니까 이제 좀 경찰 좀 해볼까 하면서 경찰을 하나하나 추가시킨 것이 영미법계의 경찰 개념이기 때문에 영미법계의 경찰 개념은 성질별로 경찰 개념을 따져 놓지를 않았어요. 대륙법계 경찰 개념이 성질별로 따라놨기 때문에 우리가 배우는 경찰 개념은 대륙법계 경찰 개념을 주로 배우는 것이죠. 그 성질별로 따져놓은 대륙법계의 경찰 개념이 고중, 경법이, 모교내 소보죠.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고대 경찰, 중세 경찰, 그 다음에 경찰 국가시대 경찰, 법치 국가시대 경찰, 그 다음에 2차 세계대전 이후의 경찰의 각각의 내용이 고대 경찰에서는 모든 국가작용, 일체 국가작용 또는 특별히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뭐 일체 헌법을 지칭한다. 헌법이라는 것 자체가 국가 질서를 쫙 모아놓은 것이 헌법이기 때문에 일체 헌법하면 일체 국가작용이 또 일체 헌법이랑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국가작용, 뭐 일체 국가작용, 일체 헌법 이런 표현으로서 경찰 개념의 내용을 얘기하는 것이 이제 고대 국가 경찰 개념이고요. 자 중세에서 경찰 개념은 중세에서도 모든 국가작용이 경찰이에요. 다만 중세 끝자락에서 16세기에 교회 행정을 제외한 일체의 국가작용을 경찰이라고 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 표현이 어디서 나오죠? 독일 제국경찰법에서 나옵니다. 독일 제국경찰법에서 중세 끝자락에서
교회 행정을 제외한 일체의 국가작용을 경찰이라고 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중세하면 그냥 교회 행정을 제외한 일체 국가작용이 아니에요. 중세도 모든 국가작용이야. 다만 중세의 끝자락에서 독일 제국경찰법에서 교회 행정을 제외한 일체의 국가작용을 경찰이라고 했다. 그런 표현이 나오고요. 자, 경찰 국가시대로 넘어오면 내무행정으로 축소됩니다. 다만 내무행정으로 축소되는 것이 외제, 군사, 외무, 재정, 군사, 사법 이 특별한 자용들을 다 빼고 그 나머지 내무행정만 경찰로 봅니다. 근데 이때 내무행정은 소극적 질서유지는 아니에요. 소극적 질서유지는 법치국가 경찰 개념으로 가야 나오는 것이고 이 내무행정은 소극적 질서유지 플러스 적극적 공공복리까지 포함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경찰국가 시대 경찰 개념이 외제 군사를 제외한 이런 표현으로 출발해요. 외제 군사를 제외한이라고 하니까 그 바로 뒤에다가 소극적 질서유지를 붙여버리면 그럴싸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소극적 질서유지는 법치국가 가야 되는 것이고 이 경찰국가 시대 경찰 개념은 외제 군사를 제외한 내무행정으로 축소됩니다. 그 내무행정은 소극적 질서유지 플러스 적극적 공공복리까지 포함한 개념이다. 특별히 여기서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 그러다가 법치국가 시대 경찰 개념으로 가면 드디어 소극적 질서유지로 갑니다. 이 소극적 질서유지가 뭐야? 이게 실질적 의미의 경찰입니다. 실질적 의미의 경찰 자체가 우리 질통 강제 얘기하잖아요. 사회공개 질서와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해서 일반 통치권에 근거해서 강제 국민에게 명령 강제하는 작용 얘기하는데 그것을 줄이면 소극적 질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 의미의 경찰로서 경찰 개념이 정립된 것이 법치국가 시대 경찰 개념이에요. 그래서 법치국가 시대 경찰 개념이 있고 2차 세대전 이후 경찰 개념이 있는데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언제 확립돼? 이때 그냥 확립됩니다. 다만 2차 세대전 이후에는 비경찰화 현상을 통해서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보안경찰하고 협의 행정경찰로 나누게 되죠. 그래서 2차 세대전 이후에는 경찰 개념이 분화되는 것이지 실질적 의미의 경찰,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성질상 경찰이잖아요. 대륙법계에서 성질상 경찰 자체가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기 때문에 대륙법계의 경찰 개념 자체가 완전히 성립한 것은 완전히 완성된 것은 이 법치주의 국가 시대 때 법치국가 시대 때 완성이 됩니다. 실질적 의미의 경찰, 소극적 질서 유지 완성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 좀 더 아셔야 될 것이 제가 암기문구를 지금 여기에는 없죠. 중세 독재 516 제가 좀 암기문구를 이렇게 좀 따놨습니다. 중세 독재 516이라는 것이 중세를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요? 이 교회 행정을 제외한 일체 국가장이라는 것인데 이걸 따질 때 중세 독재 516 이렇게 하면 딱 좋습니다. 뭐냐면 중세를 나타내는 것이 독일 제국경찰법 독재 그다음에 516 그냥 5세기부터 16세기까지다 이렇게 그냥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냥 이쪽 고대 국가가 언제라는 것은 따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5세기부터 16세기 그래서 1530년 독일 제국경찰법이 1530년이거든요. 1530년이 16세기입니다, 여러분. 1530년을 15세기라고 하시면 곤란해요. 이렇게 앞쪽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16세기 독일 제국경찰법 16세기 이걸 따지시란 말이에요. 왜 이걸 따지시라고 그러냐면 중세 마지막이 16세기예요. 그러면 경찰국가 시대가 17세기고 법치국가가 18세기입니다. 그리고 중세 개념이 완성된 것이 16세기예요. 그게 어디야? 독일 제국경찰법입니다. 이 세기를 따질 때 또 나오는 것이 16세기 앞에 15세기 말 또 14세기 말이 또 나오거든요. 뭐가 나와? 자, 독일에서 16세기에 경찰 개념이 이렇게 정립이 되잖아요. 다른 나라에서 독일한테 넘겨 전파시켜주는 것이 15세기 말이에요. 그게 프랑스에서 독일로 전파해 줍니다. 그게 15세기 말입니다. 그 프랑스에서는 이미 정립이 되니까 이 개념을 전파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프랑스에서 개념을 정립한 것은 14세기 말입니다. 여기서부터 얘기하면 프랑스에서 14세기 말에 경찰 개념을 정립한 다음에 15세기 말에 독일한테 전파해.
그래서 그 독일이 16세기 때 독일 제국경찰법에 경찰 개념을 나타내는 거예요. 오케이? 예. 그래서 중세 독재 원력 이 독일 제국경찰법이 16세기다. 여기서부터 앞으로 쭉 17세기, 18세기. 그다음에 그 뒤에 독일한테 전파한 것이 15세기 말. 전파한 그 나라 프랑스에서 정립한 것이 14세기 말. 그렇게 갑니다. 세계 문제가. 자, 한번 보시면요. 자, 1번에 1번. 자, 14세기 말 프랑스의 경찰 개념이 15세기 말 독일에 개수됐고, 여긴 맞는 표현입니다. 이 말이 14세기 말 프랑스에서 경찰 개념을 정립했어. 그거를 15세기 말에 독일한테 넘겨줬어. 그 다음에 16세기 독일 제국경찰법에서 경찰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기까지 맞으면 여기까지 맞는데, 그 뒤에 외제 군사를 제외한 내무행정, 이것은 경찰국가 시대죠. 그렇죠. 고중경법이 모교내. 그래서 세 번째 경찰국가 시대. 외제 군사 제외한 내무행정만. 그래서 이 독일 제국경찰법에서는 교외행정을 제외한 일체의 국가장용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틀렸고요. 자, 이번에 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에서는 보안경찰을 포함한 협의행정경찰 아니죠. 이 법치국가 시대 때 실질적인 경찰 개념은 소극적 질서유지로 이제 완성이 되는 겁니다. 경찰 개념 자체가 완성되는 거예요. 다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분화가 되는 것이죠. 그 분화되는 계기가 되는 현상이 비경찰화 현상이고, 비경찰화 현상을 거쳐서 보안경찰하고 협의의 행정경찰로 구분이 되죠. 그래서 보안경찰은 협의의 행정경찰 반대편에 있는 개념입니다. 오케이? 여러분, 보안경찰이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여기서 말하는 보안경찰은 성질로 따졌을 때 보안경찰입니다. 경찰만으로 경찰. 다른 행정작용에 부수하지 않고 경찰만으로 경찰. 이게 보안경찰의 성질상 의미예요. 근데 우리 경찰 안에 보안과가 있잖아요. 지금은 이제 안보수학과로 바뀌었지만 어쨌든 안보수학과, 이 보안 기능, 옛날에 보안과, 지금은 안보수학과. 우리 경찰 안에서의 보안 기능, 그것은 성질상이 아니라 우리 조직상 보안 기능이 있습니다. 그 조직상 보안 기능, 그 보안 경찰은 여기서 말하는 보안 경찰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여기서 말하는 보안 경찰은 성질상 경찰만으로 경찰, 다른 행정적인 부수하지 않은 그걸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의 하나에 들어갑니다. 왜?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비경찰화 현상을 거쳐서 보안경찰과 협의행정경찰로 나누기 때문에 보안경찰이건 협의행정경찰이건 다 실적 의미의 경찰은 맞는 것이죠. 오케이? 실적 의미의 경찰이 비경찰화 현상을 거쳐서 보안경찰과 협의행정경찰로 나누기 때문에 보안경찰이건 협의행정경찰이건 다 실적 의미의 경찰인 것은 맞는 것이죠. 근데 우리 부서로서의 안보수학과 보안과, 부서로서의 안보수학과, 부서로서의 보안경찰은 실적 의미의 경찰이 아닙니다. 왜? 우리 경찰, 실적 의미의 경찰 개념은 사회공공의 안정과 질서 유지를 위해서, 즉 사회 목적적 작용이어야 해요. 근데 보안과, 안보수학과는 간첩 때려잡는 거지 않습니까? 국가 목적적 작용, 완벽한 국가 목적적 작용이기 때문에 보안경찰, 부서로서의 보안경찰, 부서로서의 보안경찰, 부서로서의 안보수사경찰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아닙니다. 구분하셔야 됩니다. 확실히 구분하셔야 돼요. 이 성질로서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나누어지는 보안경찰과 협의행정경찰, 말할 때 보안경찰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에요. 왜?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보안경찰과 협의행정경찰로 나눠지기 때문에. 그러나 성질상 보안경찰이 아니라 저 부서로서의 보안경찰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아닙니다. 왜? 국가 목적적 작용이기 때문에 우리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사회 목적적 작용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성질로서 보안경찰, 이 비경찰의 현상을 거치면서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보안경찰과 협의행정경찰로 나눌 때 그 보안경찰하고 저 부서로서의 안보수사경찰, 부서로서의 보안 기능, 보안경찰하고는 확실하게 구분할 줄 아셔야 됩니다. 자, 3번에 프로이센 법원은 크로이츠베르그 판결을 통해서 경찰관청이 일반적 수권 조항에 근거해서 법규 명령을 발할 수 있는 분야는 소극적 위헌 방지 분야에 한정된다고 봤습니다. 이 크로이츠베르그 판결이 뭐예요? 크로이츠베르그가 영어로 하면 크로스 밸리입니다. 크로스 십자가 언덕이죠. 십자가 언덕. 야산. 독일의 한가운데 크로이츠베르크라는 그런 언덕이, 야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산 꼭대기에
전승 기념비가 우뚝 서 있는 겁니다. 그것이 독일 국민들의 어떤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상징하는 그런 이제 전승 기념탑이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그 야산 근처에 있는 막 건물들이 높이 막 솟아서 지어버리면 그 전승 기념탑, 전승 기념비 가치가 막 떨어질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둘레에 있는 건축물 등 고도 제한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근데 이 고도 제한 명령을 뭐 건설부 장관이 내렸으면 그냥 아무 문제가 없는데 베를린 경찰청장이 내린 거예요. 뭘로써? 법규 명령으로. 거기에 대해서 높게 건축물을 짓고자 하는 사람이 이제 소송을 제기한 것이죠. 그랬더니 이제 독일 법원에서 맞다. 베를린 경찰청장이 일반적 수권 조항에 의해서 법규 명령을 발할 수 있는 분야는 소극적 질서 유지에 한정돼야 되지. 이거 이 전승 기념탑이 잘 보이고 안 보이고 이걸 갖다가 이제 심미적 기능이라고 하거든요. 미적 기능, 심미적 기능, 미적 기능. 이 미적 기능은 질서 유지가 아니잖아. 그걸 갖다가 이제 공공복리 기능이라고 하는데 그 공공복리를 위해서 미적 기능을 위해서 베를린 경찰청장이 고도 제한 명령을 내릴 수는 없다. 경찰은 소극적 질서 유지에 한정시켜야 된다라는 판결을 내린 것이 이 크로이츠베르그 판결입니다. 자, 4번에 1884년 프랑스의 지방자치법전에는 자치단체 경찰은 공공의 질서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해서 위생사무 등 협의 행정여차적 사무를 제외하고 위생사무를 제외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법이 일절 죄자 지위 지방자치법전에 위생사무가 들어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게 이제 일죄 크지경이죠. 일죄 크지경. 굉장히 좀 자규적이고 좀 짜증나지만 이렇게 그냥 외워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뭐냐면 법치국가 시대 경찰 개념. 법치국가 시대 경찰 개념이 뭐요? 그게 오늘의 실질적 의미의 경찰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실질적 의미의 경찰 또는 법치주의 경찰 개념. 실질적 의미의 경찰 또는 법치주의 경찰 개념을 나타내는 독일의 법령 판례의 연도별 순서를 딱 해보니까 일죄 크지 꼭 독일은 아니고 프랑스도 들어가 있으니까 그 대륙법계의 법령 판례를 시대 순으로 딱 하면 이게 일죄 크지경입니다. 가운데 크로이츠베르그 판결은 판례고 나머지는 이제 법령인데 이게 일반 란트법 목이 막 붙어버리네요. 일반 란트법 이게 프로이센 일반 란트법 프랑스 죄와 형벌법전 그다음에 판례 그다음에 프랑스 지방자치법전 그다음에 프로이센 경찰행정법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맨 바깥에 프로이센이 있죠. 프로이센이 여러분 일반 란트가 랜드 주를 말합니다. 주. 그래서 일반 란트법에서 벌써 독일이라는 것이 이 프랑스어는 앵 막 그러죠. 그래서 국가배상 판례 최초의 국가배상 판례가 블랑코 판결이잖아요. 블랑 이게 이제 프랑스어죠. 그렇죠. 독일이 란트 이런 식으로 트 발음 많이 나는 것이 독일 발음이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이센 일반 란트법 맨 바깥에 독일이 있어요. 이 프로이센이 독일의 가장 큰 주로서 옛날에는 프로이센이 나라가 그냥 따로 있었죠. 그래서 이 프로이센이 독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이센 일반 란트법 맨 바깥에 여기도 프로이센 경찰행정법 맨 바깥에 프로이센 독일이 있고 이 가운데 있는 것이 프랑스예요. 그래서 일죄 크지경 바깥에 프로이센 독일이 있고 가운데 프랑스가 있습니다. 이게 1794년 1795년 그다음에 이 판결이 1882 1884 1931 이렇게 합니다. 딱 그냥 순서대로예요. 이 순서대로를 물어보는 기출 문제가 몇 번 있었어요. 몇 번. 그러니까 당연히 외우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죄 크지경 프로이센 일반 란트법 프랑스 죄와 형벌법전 크로이츠베르그 판결 그다음에 프랑스 지방자치법전 프로이센 경찰행정법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서 내용이 어떻게 돼? 그것이 일절 죄자 지위 경제거든요. 이 판결이 이제 판결 내용을 알아셔야 되는 것이고 나머지 법령이 일절 죄자 지위 경제. 그래서 일반 란트법 안에는 일절 절박한 이런 표현이 절박한 위험이라는 표현이 있고 그다음에 자유라는 표현이 있고 그다음에 지위 위생이라는 표현이 있고 경제
재량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박이라는 표현이 있으면 바로 그냥 이렇게 그냥 가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4번 지문에 프랑스 지방자치법전이 나오는데 유생이라는 표현을 거기에 포함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일부러 유생은 제외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틀린 지문이죠. 자, 2번으로 넘어가시면 2번 경찰 개념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4번에 중간에 크루이츠베르그 판결을 계기로 경찰의 권한은 소극적 위험 방지 분야로 한정하게 되었으며 비로소 이 취지의 규정을 둔 경제처벌 이 경제처벌법전이 죄와 형벌법전이랑 똑같은 말입니다. 프랑스 죄와 형벌법전 저 두 번째 1죄에서 죄와 형벌법전 경제처벌법전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경제처벌법전 가로 열고 죄와 형벌법전이 제정되었다. 맞습니까? 1죄 크지경이잖아요. 크루이츠베르그 판결 앞에 1죄 죄와 형벌법전이 더 앞쪽이라니까요. 1795 그 크루이츠베르그 판결은 1882 그래서 틀렸습니다. 순서가 틀렸어요. 22년 경우 엄청 최근에도 1죄 크지경 물어본 거예요. 그렇죠. 다른 거 다 몰라도 이것만 알면 맞출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객관식 사지선다형 객관식의 특징이 그거죠. 100%를 다 알아야 맞추는 것이 아니죠. 사지선다형 객관식 시험의 특징이 지문 4개를 완벽히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지문 3개를 완벽히 알면 나머지 지문 하나의 OX는 완벽히 알 수밖에 없죠. 그렇죠. 왜? 뭐 5, 5, 5면 하나가 X잖아. 그렇죠. XXX면 하나가 5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지선다형 객관식 시험은 100%를 완벽히 아는 것이 그것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왜 자꾸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마지막 시험 기간에 마지막 한 달 남겨놓고 마지막 2달 남겨놓고 이때 막 모의고사 엄청 판다니까요. 사람들이 왜 그래? 한 문제라도 더 건지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제 주장은 그럴 필요가 없다니까요. 내가 제대로 된 교재를 정했으면 교재 계속 반복하는 거야. 왜? 그래야 통으로 정확도를 높이죠. 시험 범위가 이만하다면 내가 선택한 교재가 이만해. 그래도 내가 선택한 교재만 알면 되는 겁니다. 왜 그래? 사지선다형 객관식 시험의 특징이 그거거든요. 모든 것을 완벽히 할 필요가 없어. 대략 한 80%에서 85%를 완벽히 정확하게 알아. 정확도를 그렇게 높여 놓으면 모르는 지문이 있어도 상관없다니. 왜? 나머지 하여튼 3개 지문만 알면 돼. 더 나아가서는 X를 찾는 문제에서 하나만 정확하게 알면 맞추는 거죠. 5를 찾는 문제에서 그 하나 5 그것만 확실히 알면 맞춘다니까요. 그래서 이 사지선다형 객관식 시험에서는 적절하게 한정한 다음에 내가 한정한 그 범위를 확실히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범위를 엄청 넓혀가지고 시험 범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싸그리 다 알려고 하면 여러분 범위를 엄청 넓혀봐. 당연히 이게 흐릿흐릿해진다니까요. 그렇게 만들 필요가 없어요. 적절하게 범위를 정한다면 그것을 확실히 알아. 확실히 알면 시험 문제에 나온 거 지문 4개를 다 모른다 하더라도 지문 3개만 확실히 알아. 그럼 그 문제는 100% 맞추는 것이 객관식 이 사지선다형 객관식 시험입니다. 그래서 넘어가서 3번 넘어가고 자 4번 경찰 개념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1번 1794년 프루이센 경찰행정법은 저 두 번째 줄에 절박한 위험 뭐지? 일절 죄자 지휘 경제죠. 그래서 이게 경찰행정법이 아니라 일반 난타법이 돼야 되는 것이죠. 일절 죄자 지휘 경제. 자 4번은 맞는 표현인데 대륙법계 국가의 경찰 개념 형성 과정은 경찰의 임무 범위를 축소하는 과정이었으며 경찰과 시민을 대립하는 구도로 파악했다. 맞습니다. 대륙법계 경제 이 영미법계 경찰 개념은 그 반대편에 있죠. 그래서 대륙법계 경찰 개념은 국가가 국민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 권력 위주의 경찰 개념을 성립을 시켜놨죠. 그래서 최초의 경찰 개념은 모든 국가 작용, 국가가 국민을 마음대로 하는 권력적으로 마음대로 하는 그걸 그냥 다 국가의 통치 자체를 경찰 개념으로 잡아놨습니다. 그러다가 점차적으로 경찰 개념을 축소시켜 나가요. 그 축소시켜 나가는 핵심에 법치국가 경찰 개념이 있죠. 그래서 법치국가로 오면
국가 또는 경찰, 국민을 마음대로 하지 말고 국가가 경찰이 국민한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영역은 법의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그러면서 축소되는 것이 소극적 질서 유지에 대해서만 이 경찰 작용으로 축소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대륙법계에서는 국민의 모든 행동을 그냥 다 통제하고 마음대로 그냥 국가가 하다가 점차적으로 국민의 인권 차원에서 이 경찰 활동을 줄여 나가는 것이 대륙법계 경찰 개념입니다. 영미법계 경찰은 원래 국가가 경찰을 담당해 주지 않았습니다. 미국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도 10인조, 100인조, 샤이어 해서 뭐 100인조의 수장, 컨스터블, 샤이어의 수장, 쉐리프 해서 알아서 그냥 경찰을 했잖아요. 알아서 경찰하다가 미국도 마찬가지죠. 미국도 유럽에서 도망가서 나라를 만들었는데 어떻게 다 지켜줘? 야, 니들은 네가 지켜. 그래서 오늘날 미국에서 총기 사고가 엄청 많이 남에도 불구하고 총기 제한을 거의 잘 못하잖아요. 그 못하는 이유가 미국의 건국 이념 자체가 그렇습니다. 내 목숨은 내가 지킨다라는 그런 정신이 미국의 건국 이념이에요. 내 생명은 내가 지킨다. 각 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주도 내 주의 안전은 내가 지킨다. 이런 정신이 미국의 건국 정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총기 사고가 엄청 많이 남에도 불구하고 각 개인이 자기를 지킬 권리를 뺏을 수 없다고 해서 무기 통제를 잘 하지 못하는 것이 미국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총기를 제조하는 업체들의 뭐 이익 이런 것도 연관돼 있지만, 그러나 건국 이념 자체가 각 개인들이 내 몸은 내가 지킬 수 있는 권리를 내가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성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총기 규제를 잘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도 역시 유럽에서 도망간 사람들이 나라를 건설해가지고 경찰은 니들 알아서 해. 자치의 전통으로 발전해온 경찰이 이 미국의 경찰입니다. 그러다가 미국이 점차적으로 막 발전하면서 이제 돈도 많아지고 사회 체계가 갖춰지면서 이제 경찰 나라에서 좀 해줄게. 야, 뭘 좀 도와주면 돼. 그래서 하나씩 늘려가는 것이 이 영미법계 경찰 개념의 전통입니다. 그래서 대륙법계는 그냥 싸그리 다 국가가 경찰이 국민 상대로 마음대로 하던 것을 점차적으로 줄여나가는 것이 대륙법계 경찰 개념의 발전사고, 영미법계는 아예 국가에서는 손 안 대다가 자치로 하다가 차근차근 하나씩 경찰의 활동을 늘려나가는 것이 영미법계 경찰 개념의 전통입니다. 정반대죠. 완전히 반대로 경찰이 발전한 것이 대륙법계하고 영미법계입니다. 그래서 4번 지문 맞습니다. 이 반대편에 영미법계 경찰이 있고요. 자, 5번. 대륙법계 경찰 개념의 형성과 발달 과정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1번. 중세 프랑스에서는 경찰이 국가의 평온한 질서 있는 상태를 의미했고, 프랑스에서 경찰 개념이 먼저 발전했죠. 우리 경찰학 책에 프랑스에서 경찰 개념이 먼저 발전해가지고 정립이 된 다음에 프랑스에서 독일로 넘겨줍니다. 그렇게 해서 독일에서 나타난 것이 독일의 제국경찰법에서 교회행정을 제외한 일체 국가장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뒤에 이런 프랑스의 경찰 개념이 15세기 독일로 개수되었습니다. 14세기에 프랑스 경찰 개념 정립되고 14세기 말, 그 다음에 15세기 말에 독일로 넘어갑니다. 자, 3번에 크로이츠베르그 판결을 계기로 첫 끝에 프로이센 일반란트법이 제정됐다. 이것도 일제크지경 그냥 묻는 문제죠. 일제크지경 일반란트법이 맨 앞에 있습니다. 일반란트법, 그다음에 죄와 형벌법전, 그 뒤에 크루츠베르그 판결이 있기 때문에 크루츠베르그 판결을 계기로 하면 크루츠베르그 판결이 더 앞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순서 자체가 일제크지경이고요. 자, 6번에 경찰 개념의 형성 및 변천과 관련한 외국의 판례. 1번 경찰 개입 청구권을 최초로 인정한 판결은 띠토 판결입니다. 띠토 판결, 경찰 개입 청구권. 띠토 석탄 공장에서, 연탄 공장이죠. 석탄 공장에서 이 석탄 바위를 띠로 된 톱으로 막 자르는 거죠. 그러니까 막 얼마나 시끄럽고 얼마나 막 먼지가 많이 나겠습니까? 인근 주민들이 그걸 단속해달라. 단속하지 않으니까 뭐 잘못이 있는데 단속을 하지 않으니까 소송을 건 것이죠. 거기에서 그때만 하더라도 어떤 행정처분에 상대방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지 이웃 주민들은 제기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 판결에서
이런 경우까지 국가가 관여하지 않는 것은 그건 너무한 것이다. 그래서 이웃 주민들이 경찰권을 발동해 달라고 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판결한 것이 이 띠토 판결입니다. 이 띠토 판결이 경찰 개입 청구권을 최초로 인정한 판결이다. 이것은 뭐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이 띠토 판결에 대해서 무하자 재량행사 청구권을 인정한 최초 판례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모든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 학자들이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띠토 판결 경찰 개입 청구권하고는 당연히 연결되는 것이고 무하자 재량행사 청구권하고도 또 연결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알아주시고 자 3번의 맵 판결 4번의 에스코베도 판결 이 4번이 에스코베도 판결을 뭐 국가배상 최초 판결이다. 틀렸죠. 국가배상 최초 판결은 블랑코 판결이죠. 프랑스의 블랑블랑한 이 블랑코 판결이 국가배상 최초 인정한 프랑스 판례고요. 이 맵 판결, 에스코베도 판결, 그다음에 또 뭐 미란다 판결,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형사 절차 판례죠. 뭐 이 형사 절차 판례는 형사소송법 차원에서 그쪽에서는 이제 정확하게 내용까지 아셔야 되지만 우리 경찰학에서는 그것은 형사 절차 판례다. 형사 절차에서 인권 보호를 얘기한 판례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맵 판결, 에스코베도 판결, 미란다 판결 형사 절차 판례예요.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자 대륙법계 경찰 개념 발전 과정 순서가 일죄 크지경이에요. 그래서 가의 일, 나의 죄, 다의 크, 그래서 일죄 크 순서야. 그렇죠?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 일죄 크지경은 법치국가 경찰 개념을 나타내는 것이고, 저 라의 독일 제국경찰법, 교행정을 제외한 국가행정, 일체 국가작용 이것은 중세니까 고중경법이 법이 일죄 크지경이고 중세는 한참 앞이기 때문에 그래서 라의 독일 제국경찰법 교행정을 제외한 이것이 이제 제일 먼저고요. 그 다음에 가나다 일죄 크, 그 다음에 저 마의 지방자치법은 지, 그래서 일죄 크지경 라가 제일 먼저고 그 다음에 일죄 크지경 순서로 딱 그냥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에 대륙법계 경찰제도 옳지 않은 것은 가의 대륙법계 국가의 경찰 개념은 경찰권이라고 하는 일반 통치권적 개념을 전제로 그래서 국가에서 그냥 국민을 그냥 싸그리 그냥 마음대로 그냥 하는 그걸 그냥 경찰권으로 잡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시민을 위해서 수행하는 기능 역할을 중심으로 형성됐다. 맞습니까? 뒤 단락이 틀렸죠. 그래서 대성발 영역기입니다. 대성발 영역기. 대륙법계는 대성발, 성질, 발동범위 중심으로 경찰 개념이 발동했고 영미법계는 영역기, 역할, 기능을 중심으로 경찰 개념이 발전했습니다. 오케이? 대성발 영역기. 자, 대성발의 성질이 대륙법계 경찰 개념이 도대체 경찰 개념은 뭐야? 이 성질별로 따져가면서 경찰 개념이 발전하면서 경찰 개념을 축소해 나가는 과정이었죠. 영미법계는 원래 자칫 그냥 국민들한테 다 경찰을 맡기다가 국가가 조금 잘 살게 되니까 이제 우리가 좀 담당해 볼게. 뭘 우리가 해야 될까? 역할, 기능 하나씩 추가해 나간 것이 영미법계 경찰 개념이죠. 그래서 성질 발동 범위가 대륙법계 대성발, 대륙법계 성질 발동 범위 대성발, 영역기 영미법계는 역할, 기능을 중심으로 개념이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대성발 영역기. 자, 라 크로이츠베르그 판결은 경찰 임무의 목적 확대. 크루즈베르그 판결이 경찰은 소극적 질서 유지에 한정돼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역할 확대가 아니라 역할 축소죠. 역할 축소. 목적 확대가 아니라 목적 축소. 소극적 질서 유지를 축소시킨 거죠. 그래서 반대로 써놨고요. 자, 마의 경찰국가 시대 경찰권은 소극적 치안 유지만 할 뿐 적극적인 공공복지의 증진을 위해서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었다. 소극적 치안 유지로 확정되는 것은 축소되는 것은 경찰국가 시대가 아니라 법치국가 시대죠. 경찰국가 시대는 비록 외제 군사가 제외되지만 그 남은 내무행정은 소극적 질서유지 플러스 적극적 공공복리까지 포함되는 것이죠. 그래서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바가 경찰국가 시대죠. 바가 맞는 표현인데 17세기 이게 경찰국가입니다. 고중경법이 중세가 16세기까지고 우리 경찰학
시대 구분을 할 때는 중세가 16세기까지고 17세기가 경찰 국가죠. 이 경찰 국가가 절대 국가입니다. 절대 국가. 우리 저 세계사 하실 때 절대 국가가 우리 경찰에서 이제 경찰 국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17세기 국가작용의 분해 현상이 나타나서 경찰 개념이 외제 군사를 제외한 내무행정 전반에 국한되었습니다. 조금 축소되는 것이죠. 축소되지만 그 축소된 내무행정은 소극적 질서유지뿐만 아니라 적극적 공공복리까지 포함한 개념입니다. 주의하셔야 되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자 9번 대륙밖의 경찰 개념 적절하지 않은 것은 4번에 경찰은 시민으로부터 자치 권한을 위임받은 조직체로서 벌써 아니죠. 자치 강조하는 것은 영미죠. 영미. 그래서 틀렸고요. 또 뭐 기능 역할 영역기 대성발 영역기 그래서 대륙법계가 아니고요. 문제 자체에서 대륙법계 경찰 개념을 물어보니까 그래서 영미법계를 얘기해버려서 틀린 것이고요. 10번 4번 지문을 보시면 10번의 4번 지문 1884년 프랑스 지방자치법전 제97조는 경찰의 직무 범위에서 협의의 행정경찰적 사무를 제외시킴으로써 이게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왜냐하면 일절 죄자 지위 경제 프랑스 지방자치법전 프랑스 지방자치법전에서는 유생 사무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내용에서 그냥 담고 있어요. 유생이라는 것이 뭐예요? 유생이라는 것이 협의의 행정경찰적 이 일반 행정에서 담당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프랑스 지방자치법전 관련해서는 일절 죄자 지위 경제 지방자치법전 유생이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협의의 행정경찰도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은 협의의 행정경찰이 언제 떨어져 나가? 고중경법위에서 2차 세대전 이후에 이제 막 비경찰의 현상 것처럼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협의의 행정경찰 떨어져 나가는 건 사실은 2차 세대전이에요. 근데 일제 크지경이 다 뭐야? 법치국가 경찰을 말하기 때문에 지금 일제 크지경 이 안에는 협의의 행정경찰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나 나머지 것들은 그 내용 안에서 그걸 잘 찾아볼 수가 없죠. 숨어 있는 거죠. 그런데 프랑스 지방자치법전에서는 유생사무까지 포함한다고 거기 그냥 명시적으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낼 때 이 프랑스 지방자치법전을 딱 끄집어내서 협의 행정자 사무가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봅니다. 유생이라는 이것이 있어서 그래요. 사실은 나머지 일제 크지경이 법치국가 경찰 개념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 비경찰화 현상이 있기 전의 것이기 때문에 협의 행정자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나 특히 프랑스 지방자치법전에서는 유생이라는 사무가 포함된다는 것이 그냥 내용 서술에 그냥 딱 나와버리기 때문에 프랑스 지방자치법전을 따로 끄집어내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주의하시고요. 자 11번 넘어가고요. 12번 경찰 개념의 변천 과정 라마가 틀렸는데요. 라에 프랑스 지방자치법전에서 처음으로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구분했다. 일제 크지경 안에 프로이센이 2개가 있고 프랑스가 2개 있죠. 그 프랑스의 앞에 거 죄와 형벌법전에서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최초로 구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저 초등학교 교과서에서도 삼권 분립의 나라가 프랑스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프랑스인 것은 맞아. 삼권 분립이 프랑스가 최초 어떤 전통적인 그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다만 그렇게 최초로 법전에 나타낸 것은 일제 크지경에서 프랑스 제일 먼저 나오는 거 죄와 형벌법전입니다. 죄와 형벌법전. 그래서 지방자치법전이 아니고요. 자 마에 프로이센 경찰행정법은 경찰의 직무를 적극적 복리 증진으로 규정했다. 틀렸죠 벌써. 일제 크지경은 전부 다 법치국가 경찰 개념을 나타내기 때문에 다 소극적 질서 유지입니다. 일제 크지경 전부가 다 소극적 질서 위주로 경찰 개념이 한정됩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13번 자 내용은 유사하고요. 자 내용은 지문들은 다 유사하고 그 아래 표를 보시면 일제 크지경 나오죠. 맨 가운데에 시각적으로 보시면 나머지는 다 법령 판례인데 나머지가 다 법령이고 맨 가운데에 크루츠베르그 판결이 들어가 있죠. 왜 법령하고 판례를 이렇게 섞어놨어? 시대순으로 하려니까 이게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치국가 경찰 개념을 나타내는 법치주의 경찰 개념, 법치국가 경찰 개념을 나타내는 법령 판례를 시대순으로 딱 하니까 일제 크지경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프루이센 일반 란트법에
일절 죄자 지위 경제에서 프로이센 일반 안태법은 절박한 위험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다만 그 절박한 위험이라는 표현을 우리나라 학자들이 번역하면서 거기 급박한 위험이라고도 하고요. 현존하는 위험이라고도 합니다. 급박한, 막 닥친 거지. 눈앞에 닥친 거죠. 급박한. 근데 그것을 현존하는이라는 표현으로도 바꿔놓은 아주 유력한 교수님이 있으세요. 이 문제집도 엄청 쓰시고 하시는 교수님이 있습니다. 그 교수님께서 이 절박한 위험을 현존하는 위험이라고도 표현하고 있으니까 조금 주의하십시오. 자, 오른쪽 14번에 보시면 실적음의 경찰 개념 역사적 발전 과정. 실적음의 경찰 개념 역사적 발전 과정이라고 하면 대륙법계 경찰 개념의 발전 과정이란 말하고 똑같습니다. 그렇죠? 대륙법계가 성질을 중심으로 경찰 개념을 발전시켰고 영입법계는 성질이 아니라 그냥 경찰이 어떤 일을 하고 있어? 어떤 일을 더 추가시켜 왔어? 이런 식으로 역할 기능을 중심으로 경찰 개념 발전시킨 영입법계고 대륙법계는 성질을 중심으로 그 성질의 끝에 경찰 개념 정립한 것이 뭐예요? 그것이 법치주의 경찰 개념, 소극적 질서유지. 그것이 성질로서 경찰 개념을 정립한 최후의 확고한 경찰 개념이 소극적 질서유지, 법치주의 경찰 개념입니다. 그래서 실적음의 경찰 개념의 역사적 발전 과정 하면 대륙법계 경찰 개념의 발전 과정이란 말하고 똑같습니다. 왜? 실적음의 경찰 개념은 대륙법계에서 정립했기 때문에 1번에 요한 슈테판 피터 누군지 몰라요. 가 자신의 저서인 독일 공법제도. 여러분 공법이라고 하면 뭐죠? 사법, 민법의 반대가 공법이죠. 그래서 헌법, 행정법 이런 것들을 공법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독일 공법제도에서 주장한 경찰의 직무는 임박한 위험을 방지하는 것이다. 복리 증진은 경찰의 본래 직무가 아니다. 라는 내용은 이게 딱 그래서 딱 뭔 내용이에요? 법치주의 경찰 개념을 나타내죠, 지금. 복리 증진은 아니라고 하니까 저 고중 경법이 모견의 소부에서 법치주의 앞에 경찰 국가 시대까지의 경찰 개념은 공공복리까지 포함하지 않습니까? 공공복리를 제외시켜버리고 소극적 질서를 한정시키면서 법치국가, 법치주의 경찰 개념 들어와야 그렇게 된다니까요. 자, 그래서 여기 공공복리 증진은 경찰의 본래 직무가 아니다. 이 뭘 나타내고 있어요? 지금 법치주의 경찰 개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라는 내용은 경찰국가 시대를 거치면서 확장된 경찰의 개념을 제한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1번이 맞아요, 틀려요? 우리 하여튼 사지선다형 객관식 시험은 이거 몰라도 맞출 수 있어요. 그렇죠? 사지선다형 시험은 하여튼 지문의 3개를 알면 반드시 맞출 수 있고 지문의 3개도 아니더라도 다음 중 가장 틀린 것은 그 틀린 것을 확실히 알면 맞출 수 있는 거예요. 틀린 지문 하나를 확실히 알면 맞출 수 있는 것이고 다음 중 가장 옳은 것은 옳은 지문 그 하나를 확실히 알면 맞출 수 있는 것이 이 사전대행 객관식 시험입니다. 그래서 1번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됩니다. 다만 제가 뭔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이 공법하면 헌법, 행정법이 공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헌법은 저 그리스 아테네 시대부터 이제 헌법을 얘기했었고 행정법이 지금 이 요한 슈테판 피터가 독일 공법제도 이런 책을 썼는데 이 사람이 무슨 학자예요? 행정법 학자예요. 여러분 독일의 경찰 개념 누가 정립했어? 행정법학자들 중심으로 정립했습니다. 우리나라 경찰학 누가 정립했어? 행정법학자들이 중심돼서 정립을 했습니다. 1962년도에 이 동국대 경찰행정학과가 처음 출발했는데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처음 출발할 때 법정대학 안에 경찰행정학과가 처음 출발했어요. 그래서 행정법학자들이 다 주도해서 출발했습니다. 제가 뭔 말씀을 드리냐면 행정법이 뭐예요? 행정법이 원래 법학에 없는 학문이에요. 그래서 과거에는 국가가 국민을 그냥 마음대로 그냥 한 거야. 그러면 국민은 그냥 당한 거죠. 하여튼 국가를 상대로는 다투지 못한 거예요. 국민이. 대신 국가 그냥 괴롭히고 그냥 끝내기도 해. 또는 괴롭힌 다음에 조금 금전적으로 찌그러져. 국가가 찌그러주면 받는 것이고 안 찌그러주면 못 받는 것이고 이것이 국가와 국민의 관계였습니다. 여기서 일단의 법학자들이 나타나서 그 열악한 입장에 있는 국민들을 위해서 행정소송제도를 만들고 국가배상제도를 만든 거 이것이 바로 이 행정법의 역사입니다. 이 행정법의 역사가 오래됐을 것 같죠? 불과 얼마 전이야. 행정법의 역사가 법치주의의 역사랑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행정법이 발달된 이 학자들 나오지 않습니까? 다 최근의 일이에요. 최근의 일. 법치주의 이후의 일입니다. 그래서 요한 슈테판 피터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 법치주의 경찰 개념하고 섞어 놓으면 맞는다니까. 자, 2번 크루츠베르그 판결은 승전 기념비의 전망을 확보할 목적으로 주변 건축물의 고도를 제한하기 위해서 법규명령을 고도 제한 명령을 내리는데 누가 내렸어? 베를린 경찰청장이 내린 거.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된 거야. 건교부 장관이 내렸으면, 건설부 장관이 내렸으면 문제가 안 됐는데 베를린 경찰청장이 제정한 법규명령은 독일의 제국경찰법상 개별적 수권 조항에 위반돼서 무효다. 이 베를린 경찰청장이 개별적인 수권 조항에 근거해서 만약에 법령을 제정했다면 문제되지 않았겠지. 개별적 수권 조항은 뭐냐면 아니 법률에서 경찰청장이 고도제한 명령을 내릴 수 있다라고 해서 경찰청장이 고도제한 명령을 내렸으면 문제되지 않았겠죠. 개괄적인 수권 규정, 구체적인 근거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도제한 명령을 베를린 경찰청장이 내린 거죠. 그래서 이게 개별적 수권 조항이 아니라 개괄적 수권 조항 또는 일반 개괄적 수권 조항, 일반 조항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베를린 경찰청장한테 고도 제한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어떤 법 근거가 있었으면 문제가 안 됐겠지. 그런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개괄적 수권 조항을 근거로 일반 조항을 근거로 해서 베를린 경찰청장이 고도 제한 명령을 내린 것이 이제 문제가 돼서 법원 판결로 가서 법원에서 너 그거 하면 안 돼. 위법해. 경찰은 소극적 질서 유지 한정돼서 임무를 수행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법규명령 만드는 것도 소극적 질서 유지 기능에 한정돼야 된다. 근데 이 고도제한 명령은 미적 기능을 위해서 심미적 기능, 미적 기능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질서 유지가 아니라 공공복리 차원에서 내려진 거기 때문에 무효라고 판결을 내린 것이 이 크루츠베르그 판결입니다. 3번, 4번은 맞는 표현인데 3번 독일의 경우 15세기부터 17세기에 이르기까지 자 15세기 중세네요. 17세기 경찰국가 시대네요. 그렇죠? 아까 중세 독재 516에서 16세기까지가 중세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경찰국가가 17세기로 가는 거예요. 자, 15세기 중세부터 17세기 경찰국가 시대에 이르기까지 경찰은 공동체의 질서 정연한 상태 또는 공동체의 질서 정연한 상태를 창설하고 유지하기 위한 활동으로 이해됐고 이러한 공동체의 질서 정연한 상태를 창설 유지하기 위해서 시민의 거의 모든 생활 영역이 포괄적으로 규제될 수 있었다. 맞습니다. 경찰국가 시대를 착각하시면 안 돼요. 경찰국가 시대가 외제군사 제외한 내무행정으로 국한됐지 않습니까? 그러나 경찰국가가 절대국가예요. 옛날에 저 세계사에서 배우실 때 절대국가가 경찰국가입니다. 그래서 경찰국가, 절대국가, 국가가 마음대로 하는 국가가 절대국가 경찰국가입니다. 그래서 여기 마음대로 했다. 뭐 포괄적으로 규제될 수 있었다. 맞는 표현입니다. 4번에 1931년 제정된 프로이센 경찰행정법 1조 크지경의 마지막 경이죠. 1조 크지경의 마지막 경. 자, 경찰행정청은 아랫줄 공공의 안녕 또는 공공의 질서를 위협하는 위험으로부터 공중이나 개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의무에 적합한 재량에 따라 취해야 한다. 재량 1조의 크지경 1절 죄자 지위 경체 경찰행정법 재량 1절 죄자 지위 경체 그래서 재량 맞습니다 여러분. 자 15번 경찰 개념에 관한 설명을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여러분 지금 경찰 개념하면서 쫙 나오는 것이 뭐 실적음의 경찰 나오고 이게 지금 뭘 얘기해요? 실적음의 경찰 또는 대륙법계 경찰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대륙법계에서 성질상 경찰이 뭐요? 대륙법계 성질상 경찰은 이제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죠. 실질적 의미 경찰 이꼴 대륙법계 경찰 이꼴 성질상 경찰이죠. 성질상 경찰. 저 그냥 본론부터 얘기하면 저는 그냥 저기 법대 실행 그냥 그렇게 외워버렸습니다. 법대 실행, 법치주의 경찰, 대륙법계 실행, 저 법치주의 경찰, 대륙법계 경찰, 실적음의 경찰, 행정 경찰 다 똑같은 말입니다. 오케이? 일단 법대 실행 외워놓으세요. 법대 실행, 법치주의 경찰, 대륙법계 경찰, 실적음의 경찰, 행정 경찰 다 똑같은 말입니다. 여기에 포인트가 뭐야? 행정 경찰이에요. 행정 경찰. 대륙법계 경찰은 대륙법계 경찰이면 누가 정립했어? 독일의 행정법학자들 위주로 해서 경찰 개념을 정립을 했습니다. 행정법학자들이 뭘 말했어? 권력행정을
경찰 개념으로 잡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회 전체적으로 국가와 국민의 관계에 있을 때 경찰 개념하면 딱 우리 그냥 경찰서 경찰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를 이끌어갈 때 권력행정을 경찰 개념으로 잡아놓고 얘기를 한 것이 이 대륙법계 경찰입니다. 행정법학자들이 개념 정립을 하다 보니까 권력행정을 이 성질상 경찰, 실조금의 경찰로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질, 통, 강제죠. 그래서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해서 일반 통치권의 근거에서 국민에게 명령 강제하는 작용을 이 실조금의 경찰, 그다음에 권력행정, 행정경찰, 법치주의 경찰, 대륙법 경찰 다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라 쓰였냐면 이 경찰, 실조금의 경찰, 대륙법계 경찰 개념은 사회 목적적 작용입니다. 그래서 국가 목적적 작용인, 그래서 여기에서 저 안보 경찰 또는 조직으로서의 보안 경찰, 성질상 보안 경찰 말고 조직으로서의 보안 경찰, 조직으로서의 안보 경찰은 실조금의 경찰이 아니에요. 오케이? 사회 목적적 작용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해서, 여러분 유지라는 것이 뭐죠? 과거를 유지할 수는 없죠. 과거는 이미 벌어진 일이야. 과거의 질서가 어지러진 것을 막 고쳐서 유지할 수 없는 거예요. 유지라는 것은 지금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막 청와대를 밀고 들어가려고 그래. 지금 그냥 확 밀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를 지킴으로써 앞으로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이 유지라는 것은 현재, 미래를 향해서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과거는 어그러진 질서는 유지하지 못했냐. 어그러진 채로 그냥 끝난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그래서 이 대륙법계 경찰 개념, 저 행정경찰, 실질적금의 경찰, 실질적금의 경찰은 현재와 미래를 향한 작용입니다. 여기서 뭐가 빠져? 수사경찰. 수사경찰이 사법경찰이라고 하죠. 수사경찰, 사법경찰은 실질적금의 경찰이 아닙니다. 왜? 사법경찰, 수사경찰은 과거에 나쁜 짓을 한 사람을 때려잡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잡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미래를 유지하는 작용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엄청 짜증나죠. 아니 경찰 수사하려고 경찰 들어가는데 그 수사가 실질적금의 경찰이 아니래. 여기서부터 막 우리가 엄청 막 짜증나는 겁니다. 근데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왜? 대륙법계 경찰 개념은 행정법학자들이 개념 정립을 한 거예요. 하면서 권력행정을 경찰 개념으로 잡아놨습니다. 다만 그 권력행정이 그냥 권력행정이 아니라 유지하는 권력행정. 유지하려고 하니까, 유지라는 것은 오늘과 현재와 미래에 향해서 유지해 갈 수 있는 겁니다. 과거에 어지럽혀진 것은 고쳐서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법경찰, 수사경찰은 아니고요. 자, 일반 통치권에 근거한 작용이 실질적금의 경찰입니다. 일반 통치권이 뭐예요? 그냥 국가 공권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국가 전체를 운영해 나가는, 사회 전체를 운영해 나가는 일반 통치권, 국가 공권력, 이것에 의한 작용이 경찰 작용이지, 부분 사회 권력, 뭐 법정경찰, 의원경찰, 국회경찰, 뭐 이것은 이 실조금의 경찰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이 뭐 법정경찰, 또 의원경찰, 의원경찰이 국회경찰이죠. 법정경찰, 국회경찰, 이것은 실조금의 경찰이 아닙니다. 자, 이 마지막에 가장 중요합니다. 이 행정법학 입장에서 권력행정을 실질적금의 경찰로 잡아놨어요. 그래서 명령 강제하는 작용이 경찰입니다. 그래서 서비스 작용, 뭐 정보경찰, 정보경찰은 강제로 정보 수집하는 게 어딨어. 다 협조해줘야 정보 수집하는 거죠. 정보 안 주면 뭐 때려잡아. 아니지 않습니까? 정보 수집하는 것은 무조건 다 협조에 의해서 정보를 수집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서비스 경찰, 정보 경찰은 강제작용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금의 경찰에서 벗어납니다. 그래서 이 어떤 것이 경찰 개념에 속하지 않나 이것을 따질 때는 실질적금의 경찰이 질통 강제입니다. 여기를 근거로 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따져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15번을 보시면 4번에 경찰의 개념을 형식적금의 경찰과 실질적금의 경찰로 구분할 때 사법경찰은 실질적금의 경찰에 포함된다? 꼭 그럴 것 같아. 우리 그 채용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나 수사하려고 경찰 들어가는데 그 경찰 개념에
사법경찰, 수사경찰이 포함되지 않는데 좀 언밸런스하죠. 언밸런스하지만 이 대륙밖의 경찰 개념, 대륙밖의 경찰 개념이 법 대신입니다. 법치주의 경찰, 대륙밖의 경찰, 실질적임의 경찰, 행정경찰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대륙밖의 경찰, 실질적임의 경찰, 실질적임의 경찰이 행정법학자들이 개념 정립을 하면서 수사는 제껴놔 버렸어요. 이것이 또 여러분 그냥 언밸런스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사회 전체적 입장에서 경찰은 권력 행정을 사회 전체의 경찰로 잡아도 괜찮아요. 이 개념상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다만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조금 힘들어서 그러는 것이지. 그래서 어쨌든 질통 강제 저것이 실질적임의 경찰인데 거기에 사법경찰은 과거에 대한 활동이기 때문에 현재 미래에 대한 활동인 경찰 개념에서 제외돼 버립니다. 실질적임의 경찰 개념에서 그 점 주의해 주시고요. 여러분 좀 쉬었다가 죄송합니다. 좀 너무 늦었네. 저 사자에 시작할게요. 사자에.